네, 그 다음은 H조입니다. 유로 우승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페인이고요. 스페인의 피파 랭킹은 2위고 평균 나이 26.7세로 젊은 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선전은 이제 트르키예 상대로 로테이션을 돌려서 이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그것 말고는 다 승리를 했고요. 21골과 2개의 실점으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부상으로 이제 자주 로드리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점은 적게 해서 최대한 예선을 잘 마쳤고요. 근데 이제 네이션스 리그에서 이제 강팀들과의 경기가 있었는데 네덜란드랑 2대2 3대3 무승부, 프랑스에게 5대4로 이긴 경기, 포르투갈이랑 이제 2대2로 비겼던 경기. 그래서 많은 실점을 하면서 좀 수비가 좀 불안하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성적을 보면은 11승 6무 무패로 달리고 있지만 지금 경기당 1실점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지만 네이션스 리그는 아시다시피 이제 시즌 중에 좀 무리하게 진행되는 게 있죠. 그래서 중요도가 그리 높지도 않고 그래서 이변이 좀 많이 일어나는 대회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네이션스 리그 성적을 가지고 뭐 당장의 실력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감독은 이제 스페인 축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이제 유로 2024 전승 우승의 대기록을 작성한 데라푸엔테 감독이고요. 선수 시절에는 이제 빌바오의 전설적인 황금기의 주역이었다. 그래서 라리가를 2번 연속 우승을 했었던 왼쪽 풀백 출신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후에는 스페인 U19, 뭐 U21, U23 연령별 대표팀을 10년 넘게 이끌었던 뭐 유망주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겠죠. 현재 성인 대표팀의 핵심인 뭐 라민 야말, 페드리 등을 이제 유스 시절부터 직접 발굴하고 키워낸 스승이기도 하고요. 스타 플레이어 출신 감독들과 달리 좀 겸손하고 또 언론 노출을 즐기지 않지만 점유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라는 발언과 함께 과거 스페인의 이제 지루하고 예쁜 축구만 하지 않고 이제 실력적으로 이기는 그런 축구를 정착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년 넘게 다져진 이제 유기적인 시스템과 그런 본능적인 조직력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과감한 교체 전략으로 무장한 데라푸엔테 이제 메이저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리게 될 것 같습니다. 데라푸엔테 감독은 이제 공격은 2-3-5에 가까운 그런 유동적인 대형을 기본으로 하고요.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해서 중원 수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또 니코 윌리엄스와 라민 야말 두 윙을 터치라인 끝까지 넓게 벌려서 수비수들 좀 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이제 로드리, 페드리, 뭐 파비안 루이스 이런 선수들이 이제 라인 사이 포켓 공간에서 이제 촘촘하게 삼각형 패스워크로 공을 소유하다가 이제 측면 윙어가 수비를 끌어내면 그런 메찰라 성향 등의 미드필더들이 이제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게 되죠. 여기에 9번 선수가 스트라이커와 가짜 9번을 역할을 혼용하면서 발밑이 좋은 센터백에 한 번에 찔러주는 그런 대가선 롱패스로 전환 공격을 시도를 합니다. 직접 해결을 하거나 이제 경합하고 나오는 그 세컨볼들을 빠르게 회수해서 2차, 3차 찬스를 또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요. 수비 시에는 공을 잃어버린 즉시 3, 4명이 에어스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또 수비 라인의 하프라인 근처까지 극단적으로 올리는 그런 하이라인 그리고 조직적인 오프사이드 트랩을 이제 구사를 하고요. 포백 앞에서 이제 로드리가 독보적인 수비 필터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제 길목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 박스 근처에서는 이제 철저한 데인마크로 전환하며 이제 측면 유도형 압박 트랩을 설치를 하고요. 배우 공간 우나이 시몬 골키퍼가 넓은 활동 범위로 커버하는 그런 스리퍼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스페인의 가장 큰 무기는 이제 라민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라는 그런 전 세계 최고의 날개를 이제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압도적인 1대1 돌파 능력으로 상대 수비진을 전체를 좀 한쪽으로 쏠리게 만든 뒤에 반대편 공간으로 완벽하게 창출을 해낸다고 할 수 있겠죠. 중원에는 이제 경기의 템포를 조절하고 역습을 차단하는 그런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로드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공수 밸런스를 완벽하게 유지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데라푸엔테 감독과 이제 청소년 대표팀부터 10년 가까이 함께한 선수들이 이제 주축을 이루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패스 타이밍을 아는 그런 본능적인 조직력을 자랑한다고 할 수 있겠죠. 과거처럼 이제 점유를 위한 점유율이 아닌 그런 틈이 보이면 즉시 다이렉트 패스를 찔러 넣는 그런 효율적인 축구를 좀 구사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공을 잃은 즉시 발동하는 그런 개개인 프레싱 시스템은 상대의 반격 의지를 이제 꺾어버리는 수비 형태라고 말할 수 있고요. 벤치 멤버조차 유럽 빅클럽 주전들로 구성된 그런 두터운 더블 스쿼드 덕분에 이제 후반 막판까지 이제 경기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다. 단점은 이제 공격의 극대화를 위해 좀 수비 라인을 하프 라인 끝까지 올리는 그런 극단자 하이 라인은 아무래도 태생적인 배후 공간 리스크를 아마 안고 있겠죠. 그래서 상대가 이제 빠른 공격수를 보유했을 때 롱패스 한 번에 이제 센터백들만의 주력만으로는 커버하기 힘들다. 그리고 기술과 지능은 분명히 좋은 선수들이 맞지만 좀 피지컬과 높이의 압도적인 팀을 만났을 때 그런 박스나 혼전 상황이라든지 세트피스 수비에서 좀 고전하는 경향이 아직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팀의 모든 밸런스가 좀 로드리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로드리가 부상을 당하거나 징계로 이탈한 경우 수비 맨디가 대안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역시 스타일의 차이가 크고요. 수비 맨디는 전문 홀딩 미드필더가 아닌 이제 후방에서 볼을 받아서 탈압박하고 볼을 다시 공급하는 그런 플레이메이커에 가깝다. 그래서 뭐 네이션스 리그 때 강팀 상대로 실점을 엄청나게 허용했던 것처럼 로드리의 부재시 시스템의 붕괴와 그리고 수비 불안이 직격탄으로 찾아온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야말이랑 니코 윌리엄스가 철저히 봉쇄된다면 좀 지루해진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두 선수의 컨디션이 중요한데 이번 시즌 부상이 좀 있었죠.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우나이 시몬 골키퍼가 이제 지나친 자신감으로 그런 박스 근처에서 치명적인 빌드업 실수를 범하는 그런 위험도 존재하고요. 그 상대가 이제 극단적인 템백으로 밀집 수비를 할 때 전방 공격수들의 결정력 기복으로 경기가 꼬이는 그런 고질적인 숙제가 있고요. 전방 압박 위주의 전술 특성상 이제 토너먼트 후반부로 갈수록 그런 체력 고갈과 근육 부상 그런 빈도가 높아질 단점이 있다. 예상 포메이션은 4-3-3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야말이 1, 2차전 빠질 수 있다는 예상이 있어서 아마 페란 토레스나 뭐 예레미 피노 이런 정도의 선수가 나올 것 같고요. 왼쪽 마찬가지 니콜 리엄스가 컨디션을 보고 아마 선발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당장은 아마 다니 올모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고요. 그 로드리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이 뜨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 시티에서 돌아오자마자 풀타임 뛰진 않았죠. 그래서 70분이나 80분쯤 교체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정도면 아마 똑같이 비슷하게 뛰지 않을까 초반에는. 그래서 한 경기 정도 또 휴식을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 그렇게 안 나오면 아까 말했던 수비맨디가 유럽 예선에서 나쁘지 않게 해줬기 때문에 물론 수비적인 불안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룹 스테이지에서는 써도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르코스 요렌테가 아니면 포로가 우측 풀백을 가져갈 텐데 제가 최근에 전체적인 시간을 봤을 때 포로가 더 많이 뛰기는 했습니다. 뭐 요렌테가 부상도 있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전 시간으로 봤을 땐 포로일 것 같다. 골키퍼는 여전히 시몬이고요. 라야에 대한 얘기가 많죠.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 두 시즌 연속으로 최고의 골키퍼기도 했고 뭐 선방이면 선방, 빌드업이면 빌드업, 뭐 시몬한테 밀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몬이 데라프엔테의 선택을 받을 것 같고요. 그 라포르트, 쿠바르시가 이제 뭐 물론 불안감은 있지만 뭐 라포르트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쿠바르시는 이제 아직 경험이 부족하죠. 이제 월드컵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좀 불안감은 있지만 그래도 그대로 가지 않을까. 모스케라라든지 뭐 좋은 선수들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주전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 두 선수가 제일 많이 뛰었다고 할 수 있겠죠. 예상 선정은 준우승을 예상을 했고요. 뭐 같은 조에 이제 우루과이가 뭐 ECD 팀이지만 최근에 경기력이 되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조 1위는 무난하게 할 것 같고요. 그 토너먼트 진출했을 때 대진운이 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고지대랑 지금 일반 지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수가 있어요. 스페인이 물론. 근데 이제 유로 우승의 그 흐름을 어느 정도는 타지 않을까. 그 선수들이 대부분 상승세에 있다 보니까 아마 토너먼트도 어느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만약에 진짜 스페인이 만약에 조기 탈락을 한다면 32강에서 이제 오스트리아를 만나거든요. 물론 오스트리아가 이제 에이스 한 명이 빠졌어요. 바움가르트너라고. 그래서 뭐 그래도 스페인이 이길 것 같지만 오스트리아가 또 조직적이고 또 하이 프레싱도 강하게 가져가고 수비 밸런스도 충분히 좋은 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페인이 이 수비의 약점이 살짝은 있어요. 그래서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뭐 강한 역습이나 압박에 연장 승부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쉽지 않게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벨기에까지는 아마 스페인이 훨씬 더 좋은 전력이라 보기 때문에 4강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상 월드컵에서 이제 4강부터는 진짜 한 끗 차이로 끝이 나기 때문에 네 팀 다 우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 그 한 끗 차이라는 게 스페인에게도 좀 한 방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뭐 승부차기로 결판이 날 수도 있고요. 그 시몬 골키퍼도 이제 승부차기에서 경험이 많아요. 이제 최근에 유로나 월드컵 때나 해서 승부차기가 되게 많았던 게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험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준우승을 한번 예상을 해봤고요. 그 상대가 잉글랜드라고 제가 결승 상대를 예상을 했는데 저번 유로처럼 이제 잉글랜드를 우승 예측하는 그 이유는 이제 잉글랜드 영상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 예측은 준우승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봤습니다.